제3부 하늘을 나는 섬 제1장 지은이는 세 번째 항해에 나섰다. 해적에게 사로잡힌 지은이는 한 네덜란드인의 악심 때문에 쫓겨나 라퓨타라는 이상하고 희한한 섬에 도착한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코닐 출신의 윌리엄 로빈슨 선장이 찾아왔다. 그는 300톤급의 배인 호프웰호의 선장이었는데 레반트로 가던 배의 25%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그가 다른 배의 선장이었을 때 나는 그 배의 선상 의사로 함께한 적이 있었다. 로빈슨 선장은 늘 나를 부하가 아닌 형제처럼 대해주었는데 내가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준 것이다. 우리는 오래 떨어졌던 탓에 일상적 이야기 외에는 화제거리가 없었던지라 처음에는 우정해서 찾아와 주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자신은 2달 뒤에 동인도 제도로 출항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미안하지만 또다시 선상 의사가 되어달라고 제의를 해왔다. 2명의 조수에다 보조까지 붙여줄 것이며 급료도 2배로 주겠다고 했다. 거기다 자신과 비슷한 항해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 지휘에 대해서도 어떤 충고든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선장은 그 밖에도 여러 후한 조건을 제시했고 나는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항해를 하면서 많은 불행을 겪었지만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난관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밝은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설명에 결국 아내도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1706년 8월 5일에 출항했다. 그리고 1707년 4월 11일에 세인트 조지 항구에 도착했다. 우리는 병들고 지친 선원들을 달래기 위해 3주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이윽고 통킹에 도착했지만 구입하려던 물건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한동안 그곳에 머물지 않을 수 없었다. 머무르는 동안의 경비라도 벌기 위해 선장은 범선을 하나 구입했다. 가까운 섬 사이에 교역하는 몇몇 상품들을 그 배에 싣게 하고 원주민 셋과 선원 14을 태우더니 나를 선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거래의 권한을 나에게 맡겼다. 자신은 이곳에서 2달 동안 일을 보고 있을 테니 알아서 교육을 하라고 했다. 우리는 항해를 시작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다. 우리는 5일 동안 북북동으로 다음에는 동쪽으로 떠밀려 갔다. 날씨는 점차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따금 서쪽에서 강한 돌풍이 몰아쳤다.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2척의 해적선을 만났다. 도망치려 했으나 짐이 많아 속도를 낼 수 없었고 또 우리 배는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갖춘 것이 없었다. 해적들은 2척의 해적선에서 거의 동시에 우리 배로 올라왔다. 두목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앞장서서 달려들었다. 우리가 모두 얼굴을 가판에 대고 엎드려 있자 튼튼한 밧줄로 우리를 포박한 다음 감시자를 세워놓고 배를 뒤졌다. 그런데 해적들 중에 네덜란드인이 하나 있었다. 선장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실력자 같았다. 그는 우리가 영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네덜란드어로 욕설을 퍼부으며 2사람씩 등을 맞대고 묶어 바다로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알았던 나는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며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이웃임을 감안하여 다소나마 온정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협박을 늘어놓더니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일본어로 말을 반복했다. 2 해적선 중에서 큰 배의 선장은 일본인이었다. 그의 네덜란드어는
매우 서툴렀다. 그가 내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에 공손하게 대답했더니 그 일본인 선장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일본인 선장에게 큰 절을 하고 네덜란드인을 바라보며 같은 기독교인보다 이교도의 자비심이 더 크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 천벌받을 놈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고 설득해도 선장들이 듣지 않자 바득바득 우겨서 죽음보다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나의 부하들은 각각의 해적선에 나눠 타게 되었고 우리가 탄 범선에도 선원이 새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나만은 나흘치 식량만 남겨준 채 노와 돛이 달린 작은 카누에 실어 바다 위에 두고 가기로 결정되었다. 친절한 일본인 선장은 자신의 몫을 떼어 4일의 식량을 더 주고 누구도 내 소지품을 뒤지지 못하게 해주었다. 갑판에 서 있는 네덜란드인은 내가 카누에 타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해적선을 만나기 1시간 전에 배의 위치를 측정했었는데 그 자리는 북위 46도에 동경 183도였다. 해적선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즈음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자 남동쪽으로 5, 6개의 섬이 보였다. 때마침 순풍이 불고 있어 더 빨리 섬에 도착하기 위해 돛을 올렸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가장 가까운 섬에 도착했다. 섬은 온통 바위 투성이었고 먹을 것은 3알밖에 없었다. 나는 되도록 식량을 아끼기 위해 마른 가지와 해초에 불을 지펴 구운 3알로 저녁을 해결한 후 바위 그늘에 관목을 깔고 잤다. 잠자리가 아주 편안했다. 이튿날은 다른 섬으로 가보았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섬,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섬으로 옮겨갔다. 돛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노를 젓기도 했다. 여기서 그런 고생담을 일일이 늘어놓기보다는 닷새가 되는 날 마지막 섬에 도착했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 섬은 예상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섬에 도착하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상륙할 곳을 찾기 위해 섬을 한 바퀴 돈 후에 카누보다 3배 정도 크기의 작은 포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군데군데 잡초나 향기나는 허브가 자라있을 뿐 온통 바위투성이었다. 섬에는 동굴이 무척이나 많았다. 나는 식량을 조금 꺼내 허기를 달래고 남은 것은 동굴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 다음 바위 틈에서 새알을 모아다가 마른 해초와 풀로 덮어두었다. 날이 밝으면 불을 붙여서 새알을 되도록 많이 구워둘 생각이었다. 밤에는 식량을 보관한 동굴에서 보냈다. 침대는 불을 지피려고 모아두었던 마른 풀과 해초 더미를 썼다. 무척이나 고단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비참한 최후를 떠올리다 보니 코가 빠져 도무지 힘이 나질 않았다. 겨우 기운을 차리고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해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바위 사이를 걸었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은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고개를 들자 햇볕을 가린 거대한 불투명 물체가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물체는 대략 180m 정도 높이에 떠 있었다. 그것이 무려 6, 7분 동안이나 태양을 가린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쌀쌀해지지도 않았고 하늘도 깜깜해지지 않아 그저 산속 그늘에 있는 것 같았다. 점차 머리 위로 다가온 그것은 단단한 물체로 보였다. 거기다 평평한 바닥은 어찌나 매끈한지 해수면에 비친 햇빛을 반사해서 환하게 빛이 났다. 나는 바닷가에서 3km 정도 떨어진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커다란 물체는 점차 하강해 점점 나와 같은 높이가 되더니 채 160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다. 망원경을 꺼내 그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기울어진 물체 가장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다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저 무언가가 나를 무인도에서 구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고 내 가슴은 기쁨으로 떨렸다. 한편으로 저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하늘을 날며 원하는 대로 섬을 띄우거나 내리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광경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독자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숙고해볼 경황이 없었다. 그보다는 멈춰있는 듯한 저 섬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바라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섬은 점차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하늘을 나는 섬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옆에는 외부로 난 복도가 여럿 있었고 또 어느 복도에는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가장 아래쪽 복도에는 몇몇 사내가 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섬을 향해 태없는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고 좀 더 가까워지자 있는 힘껏 큰 소리를 질렀다.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보이는 방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더군다나 나를 가리키며 서로 손짓을 하는 것을 보니 내 고함 소리에 답하지는 않았어도 확실히 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4~5명의 사내가 황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아마 지휘자의 지시를 받으러 갔으리라 추측했는데 확실히 그러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30분도 채 안 돼서 섬이 점차 떠오르더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복도까지 90m도 안 되는 곳까지 다가왔다. 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애절하게 간청했지만 역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의 복장으로 보건대 내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지위가 높아 보였다. 그들은 이따금 나를 바라보며 서로 의논을 하더니 마침내 한 사람이 맑고 공손하면서 유창한 발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쩐지 이탈리아어 같아서 나는 곧바로 이탈리아어로 대답했다. 억양만이라도 그들의 귀에 좋게 들렸으면 해서였다. 비록 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나의 뜻은 통했다.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쯤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손짓을 하여 언덕의 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로 가도록 했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하늘을 나는 섬은 가장자리가 내 머리 위만큼 높이 떠올랐다. 그리곤 가장 낮은 복도에서 의자 달린 줄 하나가 내려왔고 내가 그 의자에 앉자 도르래로 의자를 끌어올려 주었다. 제2장 지은이는 라퓨타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 묘사한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과 국왕, 궁궐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의자에서 내리자 내 주변에는 순식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애왔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몰려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류층 같아 보였다. 그들은 나를 무척이나 놀랍다는 듯 바라봤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생김새며 차림새며 얼굴까지 그토록 이상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머리는 모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 눈은 안쪽을, 다른 쪽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에는 해와 달, 별을 비롯해 중세시대에 바이올린을 부르던 악기 이름인 피들, 플루트, 하프, 트럼펫, 기타, 하프시코드처럼
유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악기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여기저기 하인 복장을 한 사내가 덜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바람을 불어넣은 오줌통이 매달린 도리깨처럼 생긴 짧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오줌통에는 말린 콩이나 자갈이 조금 들어 있어서 하인들은 그걸로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이나 귀를 쳤다. 물론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탓에 발성기관이나 청각기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기 때문인 듯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인을 한 명씩 두고 외출을 하거나 어딘가를 방문할 때면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갔다. 하인들이 하는 일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오줌통으로 말하려는 사람의 입과 듣는 사람 혹은 청주의 오른쪽 귀를 가볍게 쳐주는 것이다. 또 하인은 외출한 주인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이따금 눈을 살짝 쳐주었다. 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절벽에서 떨어지고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또는 떠밀려서 하수도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사실을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섬 꼭대기에 있는 왕궁까지 가다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독자들도 나처럼 매우 당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자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다. 나를 두고 가다가 하인이 깨워주고서야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들은 나의 독특한 복장이며 얼굴을 보고도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동요가 없었다. 나는 드디어 왕궁에 도착해 접견실로 들어갔다. 국왕은 좌우의 귀족들을 거느리고 옥자에 앉아 있었다. 옥자 앞에는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지구의며 청구의, 그 밖에 여러 수학 기구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접견실은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국왕은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져 우리가 온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국왕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만 했다. 국왕의 양옆으로는 앞서 말한 오줌통 막대기를 든 시종이 한 사람씩 서 있었다. 때마침 국왕이 생각을 끝내자 한 사람은 입술을 쳤고 다른 사람은 오른쪽 귀를 막대기로 부드럽게 때렸다. 그러자 국왕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제야 내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국왕이 몇 마디 이야기를 꺼내자 주머니를 든 사내가 다가와 내 오른쪽 귀를 두드렸다. 물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몸짓으로 알렸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일 때문에 국왕과 궁궐 사람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국왕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써가며 대답했다. 그러나 서로의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국왕은 시종을 둘이나 붙여주고 궁궐에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식사 시간이 되자 국왕 가까이에 있던 4명의 대신이 함께 식사를 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었다. 코스는 2가지였는데 코스마다 3가지 요리가 나왔다. 첫 번째 코스에는 양의 정삼각형 어깨살과 마른 목골로 자른 쇠고기, 그리고 동그란 푸딩이 나왔다. 두 번째 코스에는 피들 모양으로 구워낸 오리 2마리, 플루트와 오보에를 닮은 소시지와 푸딩, 하프 모양으로 된 송아지 갈비가 나왔다. 하인들이 나의 빵까지 원뿔이나 원기둥, 평행사변형 같은 도형 모양으로 잘라주었다. 식사 중에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물건들의 이름을 물었는데 귀족들은 시종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꺼이 대답해 주었다. 아마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할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덕분에 나는 얼마 안 가서 빵이며 마실 것을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대신들은 돌아가고 국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한 사내가 시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펜과 잉크, 종이 그리고 서너 권의 책이 들려 있었는데 몸짓으로 말을 가르치러 왔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4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단어를 종이에 옮겨 적고 옆에는 그 뜻을 적었다. 또 짧은 문장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선생이 시종들에게 물건을 가져오라든지 뒤돌아서라든지 절을 하라든지 앉고 서라든지 이리 오라는 식으로 내리는 명령들을 일일이 받아 적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책을 펼쳐서 해와 달, 별, 12성자, 회기선, 극지방의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명칭을 가르쳐 주었다. 이어서 모든 악기의 이름, 생김새와 함께 연주에 쓰이는 전문 용어까지 가르쳐 주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배운 단어들을 뜻과 함께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의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하늘을 나는 섬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하늘을 나는 섬 혹은 떠다니는 섬으로 번역한 원래 단어는 라퓨타라고 하는데 확실한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설에 의하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인 높다는 뜻의 랍과 통치자를 가리키는 운투의 합성어인 라푼투가 변해서 라퓨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억지스러워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추측을 학자들에게 얘기해 보았다. 즉, 라퓨타와 랍우테드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랍은 물결에 반사된 햇빛을 가리키고 우테드는 날개를 뜻했다. 물론 내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판단은 현명한 독자들에게 맡길 따름이다. 시종들은 나의 꾀지지한 옷차림을 보더니 다음 날 제단사를 불러 몸치수를 재고 새 옷을 만들도록 했다. 제단사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치수를 쟀다. 제단사는 유럽 방식과는 달리 먼저 전체의 고도를 측정하는 사분으로 나의 키를 재고 자와 컴퍼스로 내 몸의 부피와 넓이를 계산해서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렇게 해서 엿새 만에 옷이 완성되긴 했지만 내 몸에 맞지 않고 제멋대로였다. 계산할 때 숫자가 틀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실수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 입을 옷도 없는 데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나는 6일 가까이 방에만 머물러야 했고 덕분에 내가 만드는 사전은 더욱 두툼해졌다. 다시 국왕을 만났을 때는 그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대답도 할 수도 있었다. 국왕은 북동동 방향으로 들어서 라퓨타를 지상 대륙에 있는 왕국의 수도인 라가도 바로 위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다. 43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지만 4일하고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둘째 날 아침 11시 무렵의 일이었다. 국왕이 귀족과 신하 그리고 관리들을 거느리고 모든 악기들을 조율하더니 3시간 동안이나 직접 연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 엄청난 소음을 들으며 왜 이런 연주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말을 가르쳐준 선생이 알려주기를 라퓨타 사람들의 귀에는 일정한 시간마다 전체의 음악이 들려오기 때문에 궁궐 사람들은 그때에 맞춰 각자 자신 있는 악기를 맡아 연주를 한다는 것이었다. 국왕은 수도 라가도로 가면서 어떤 도시와 마을 상공에서는 섬을 멈추도록 명령했다. 국민들의 청원을 듣기 위해서였다. 작은 줄을 단 줄을 내려보내서 국민들이 청원서를 줄에 매달면 다시 끌어올리는 시기였다. 마치 아이들이 연줄에 달아놓은 편지 같았다. 때로는 포도주와 식료품을 보급받기도 했는데 그때는 도르래를 사용했다. 이 나라의 어법을 익히는 데는 내가 알고 있던 수학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즉 그들의 말은 수학과 음악을 토대로 했고
개념은 대부분 선과 도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아름다운 여인이나 동물을 표현하려 한다면 마름모나 원, 나란히 꼴, 타원과 같은 기하학 용어나 음악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궁궐 주방에도 수학기구와 악기들이 있었는데 요리사들은 그 형태를 본떠 자른 고기를 식탁에 올렸다. 반면에 건축기술은 형편없었다. 벽이 기우는 등 어느 방이고 직각으로 된 곳이 없었다. 라퓨타 사람들은 응용기하학을 천박한 기술자들이나 쓰는 것이라며 경멸하여 목수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한 지시를 내리다 보니 늘 착오가 생겼다. 자와 연필, 컴퍼스를 써서 종이에 그리는 작업에는 매우 뛰어났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서툴고 어색하여 이보다 둔한 사람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수학과 음악을 제외한 문제에 있어서 매사에 이들처럼 느리고 쩔쩔매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조리 있게 설명할 줄 몰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격렬하게 반대했다. 상상이나 공상, 창의력 같은 단어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걸 표현하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수학과 음악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 창피해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지만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점성술을 믿는데 이곳 사람들도 그러했다. 그보다 더욱 놀랍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상하리만큼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사회를 따지고 국책을 비판하며 정당의 의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그러고 보면 내가 아는 유럽의 수학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다. 도대체 정치와 수학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원은 작든 크든 같은 각도를 갖고 있으니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지구 위를 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경향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질도 없는 일과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점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곳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천체 변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태양이 점점 지구와 가까워져서 지구를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태양 표면이 점차 노폐물로 덮여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따위의 걱정이었다. 또 얼마 전에는 혜성이 꼬리를 스치며 지나가 가까스로 충돌을 면했지만 31년 뒤에 오는 혜성은 틀림없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 혜성이 근일점에 오게 되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진다면 새빨갛게 달군 쇳덩어리보다도 10,000배 이상 뜨거워져 태양에서 멀어지더라도 16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불타는 꼬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 만일 혜성의 핵, 그러니까 중심부가 지구에서 16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지구는 불타는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또 생각해보면 태양은 매일 빛을 소모하고 있지만 어떤 연료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결국 햇볕을 받고 있던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에 빠져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평범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여유도 없었다. 아침이 되어 이웃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태양의 상태에 대해서였다. 태양이 뜨고 질 때의 모습은 어떠했고 다가오는 혜성의 충돌을 피할 희망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치 유령이나 악마가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겁에 질려 혼자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반면 섬의 여성들은 무서우리만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나 남편은 내버려둔 채 지상에서 올라온 외간 남자를 찾았다. 각 간청의 공적 용무나 사적인 일로
지상 사람들이 궁궐을 찾는 일이 많았는데 그들은 섬 사람들과 같은 재능이 없어서 천대받았지만 섬의 여자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정을 통할 사람을 찾았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들이 너무 태연하고 노골적으로 외간 남자와 놀아난다는 것이다. 남편은 낮이고 밤이고 사색에만 빠져 있으니 종이와 필기구를 지우고 시종까지 없다면 남편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보다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부인과 소녀들은 섬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라퓨타에서는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지만 여인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고 특별 허가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수도에서 즐겁게 놀아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특별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지상으로 내려간 여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아이가 여러 딸린 궁궐의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이며 매우 고상한 인물로 몹시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며 부인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었던 수상의 아내가 요양을 핑계로 라가도에 내려갔는데 몇 달 동안이나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 결국 국왕이 병사들을 보내 찾아보게 했더니 몸도 성치 않은 어떤 심부름꾼을 위해 입고 있던 옷까지 팔고 누더기를 걸친 채 형편없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 심부름꾼은 매일같이 그녀를 구타했는데도 파견 병사들이 그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만 힘들게 데려왔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하지만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까지 챙겨서 지상의 애인에게 다시 가버리더니 그 뒤로 영영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 독자들은 왠지 이것이 먼 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영국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인들의 변덕과 욕정이란 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이 나라 말에 매우 익숙해져서 국왕을 만났을 때 왕의 질문에 대부분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나라 국왕은 내가 다녀본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정치, 역사, 종교, 관습보다는 오로지 수학에만 관심을 보였다. 또한 그마저도 양쪽에선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에 무관심했고 매우 경멸스럽게 들었다. 제3장 지은이는 현대 철학과 천문학으로 해결된 어떤 현상에 대해 말한다. 나는 궁궐을 떠나 하늘을 나는 섬의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진기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더니 국왕은 기꺼이 승낙하면서 나의 개인 교사에게 같이 가라고 했다. 나는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섬이 어떤 기술 혹은 어떤 자연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이제부터 그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하늘을 나는 섬 혹은 떠다니는 섬은 완벽한 원형으로 지름은 7km였으며 넓이는 40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두께는 270m였다. 밑바닥,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는 아래쪽 바닥은 평평한 안반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약 180m에 이르렀다. 그 위로는 여러 광물들이 단단한 순서로 덮여 있고 가장 윗부분인 3, 4m층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었다. 위쪽 표면은 바깥쪽에서 중심을 향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빗물이나 이슬은 작은 시내를 이루어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이렇게 모인 물은 중심에서 180m 거리에 있는 둘레 800m 크기 4개의 연못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연못은 햇볕에 끊임없이 증발되기 때문에 넘쳐날 염려도 없고 국왕이 마음만 먹으면 구름과 수증기보다 높은 곳으로 섬을 띄워 비나 이슬을 피할 수도 있었다. 구름은 아무리 높더라도 3200m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섬의 중심부에는 지름 45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서 천문학자들은 이곳을 통해 사원 안으로 들어간다. 사원은 플란도나 개노을, 즉 천문학자의 동굴이라고 부르는데 금강석 표층에서 90m 정도 내려간 곳에 있다. 안에는 항상 20개의 램프를 켜두었다. 금강석에 반사된 빛이 동굴의 구석구석을 밝혀주었다. 이곳에는 육분의를 비롯해 사분의, 망원경, 천체 관측기와 같은 여러 천문학 기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 섬의 운명과 직결된 별을 짜는 틀의 북처럼 생긴 커다란 자석이었다. 길이는 6m였고 가장 굵은 부분의 두께는 3m나 되었다. 자석은 가운데를 꿰뚫은 아주 단단한 금강석 축으로 지탱되어 있어서 그 축을 중심으로 아주 약간의 힘으로도 손쉽게 자석을 이리저리 회전시킬 수 있었다. 그 주변을 깊이와 두께가 약 120cm, 지름이 10m인 금강석 원통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을 높이 5m의 금강석 기둥 8개가 수평이 되도록 받쳐준다. 오목한 부분 가운데에는 30cm 깊이의 홈이 파여 있고 이곳에 자석의 양쪽 끝이 꽂혀 있어 필요에 따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자석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원통과 다리가 섬의 바닥을 이루는 금강석과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섬은 이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여기저기로 이동할 수 있는데 자석의 한쪽 극은 지상의 영토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끌어당기는 쪽을 지상을 향해 세우면 섬은 내려가고 밀어내는 쪽을 아래로 두면 섬은 다시 떠올랐으며 비스듬하게 두면 섬의 움직임도 비스듬해졌다. 자석의 힘은 항상 자석의 방향과 평행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섬은 이 경사운동에 의해서 왕국의 영토를 각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섬은 지상 영토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6,400m보다 높게 떠오를 수는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자석의 힘이 6,400m 이상의 거리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며 둘째, 자석에 영향을 주는 강물이 지상과 해안에서 28km 이내의 바닷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세한 위치인 만큼 라퓨타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의 영토라면 어느 국가든 굴복시킬 수 있었다. 자석을 지평선과 평행하게 놓으면 섬은 멈춰선다. 그때는 자석의 양극이 지상과 똑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같아져서 아무런 운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천문학자들이 그 자석을 관리하며 국왕의 지시에 따라 자석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들은 삶의 대부분을 천체를 관측하며 보내는데 우리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망원 렌즈를 사용한다. 그들의 망원경은 가장 긴 것도 1m를 넘지 않지만 30m가 넘는 우리 망원경보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별을 관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의 천문학자들보다 더 많은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들이 만들어둔 목록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어서 유럽에서 작성된 최다 목록의 3배나 되었다. 또한 그들은 화성 주변을 공전하는 2개의 위성을 발견했다. 화성의 핵을 중심으로 안쪽 위성은 화성 직경 3배의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었으며 바깥쪽 위성은 5배 거리에서 돌고 있었다. 공전 주기는 안쪽 위성이 10시간, 바깥쪽 위성은 21시간 30분이었다. 운행 시간을 제곱해보면 거리의 세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두 위성은 다른 행성들이 받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93개의 해성을 관측했고 그 주기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꼭 그 관측 기록을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인 해성에 관한 이론도 천문학의 다른 부분처럼 완전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국왕이 내각을 설득해서 자신에게 협력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왕에게 총애를 받더라도 그 자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결코 자신들의 지상 영토를 국왕에게 귀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반란이나 내분, 납세를 거부하는 도시가 나타날 경우에 국왕은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첫 번째는 온건한 방법으로 섬을 도시나 주변 지역에 머무르게 해서 그들에게서 햇빛과 비를 빼앗아 기근과 질병을 안겨주는 것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늘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산산이 부서지는 동안 지하실이나 동굴에 숨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그래도 반항하거나 반란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왕은 최후의 수단인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된다. 바로 섬을 곧장 하강시켜 집과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던 적은 거의 없었다. 국왕도 그런 방법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고 시민들의 분노와 자기 영지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가며 그렇게 하자고 간청하는 신하들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국왕들이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쓰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형벌을 집행할 도시에 넓은 바위산이 있거나 높은 탑, 돌기둥이 늘어서 있다면 섬이 내려앉을 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두께 180m의 섬 밑바닥이 심한 충격에 균열이 가거나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섬 전체가 파괴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항해도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국왕도 단단히 화가 나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짓눌러 버리겠노라 결심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내려가라고 명령하다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섬 바닥이 부서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번 밑바닥이 부서지면 자석은 섬을 지탱하는 힘을 잃고 모든 것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4장 지은이는 라퓨타를 떠나 발리바르비로 가서 그곳의 수도에 도착한다. 그는 수도와 그 인근의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다. 지은이는 귀족의 후한 접대를 받고 그 귀족들과 대화를 한다. 그곳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를 무척이나 깔보고 업신여겼을 것이다. 국왕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수학과 음악에만 푹 빠져 있었는데 나는 두 분야 모두 그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라퓨타의 진기한 것들은 모두 받고 이곳 사람들에게도 실증이 나서 당장이라도 섬을 떠나고 싶었다. 그들은 확실히 두 가지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났지만 늘 멍하니 사색에만 몰두하다 보니 상대하기가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머물렀던 2달 동안 아낙네들이나 상인, 주머니로 얼굴 두드리는 시종들, 그리고 궁궐에서 일하는 하인들하고만 얘기를 나누었다. 이런 내 행동 때문에 나는 더욱 멸시를 받게 되었지만 나와 말이 통하던 이야기 상대는 그들뿐이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말문도 상당히 트이게 되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나라에는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국왕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공이 있었다.
그는 궁궐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음악 감각이 형편없었고 간단한 증명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국왕을 위해 크고 많은 공을 세웠으며 천부적인 재능과 경험에서 우러난 능력은 물론 매우 뛰어난 충성심과 지조를 갖춘 인격자였다. 그는 나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가끔은 나를 찾아와서 유럽의 사정이나 내가 여행했던 나라들의 법률, 관습, 예절, 학문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고 매우 뛰어난 의견을 들려주곤 했다. 위험을 보이기 위해 2명의 시종을 데리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대동하지 않았고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물러나 있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나는 대공에게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국왕의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곧바로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내가 떠나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몇 번이고 좋은 조건을 내걸며 남아있으라는 제안을 했지만 나는 가능한 한 예의 바르게 모두 거절했다. 6월 16일 나는 국왕과 궁궐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국왕은 영국 돈으로 2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주었고 나의 보호자였던 대공은 그 2배나 되는 선물을 주면서 라가도에 사는 친구 앞으로 소개장까지 써주었다. 때마침 섬은 수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산꼭대기를 지나고 있었고 나는 맨 아래층 복도를 통해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상으로 내려갔다. 하늘을 나는 섬의 국왕이 다스리는 이 땅은 모두들 발리바르비라고 부르며 수도는 앞서 말했듯 라가도라고 부른다. 땅을 밟으니 한결 편안한 기분이었다. 복장도 비슷하고 말도 통했으므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수도로 향했다. 대공이 써준 소개장에 있는 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소개장을 건네자 대공의 친구는 매우 친절하게 맞이해주며 내가 묵을 방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제5장 지은이는 라가도의 거대한 연구원을 방문하여 견학하고 그곳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연구원의 교수들이 하는 연구에 대해 묘사한다. 라가도의 연구원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양쪽 길을 따라 여러 채의 건물들이 늘어선 모습이었다. 폐허가 된 집을 사들여서 연구실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연구원장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며칠 동안 연구원을 들락거렸다. 각 방마다 기획자들이 한 사람씩은 있었는데 내가 가본 연구실만 하더라도 500개는 될 것이다. 처음 만난 사내는 매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 피부는 온통 거무스름한 데다 덥수룩하게 자라난 수염과 같은 머리칼은 군데군데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옷도 셔츠도 피부도 모두 같은 빛깔이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모의에서 햇볕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태양광선을 유리병에 잘 밀봉해 두었다가 날씨가 좋지 않은 여름에 열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덮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8년만 더 있으면 총독의 정원에 상당한 햇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더니 오이가 비싼 계절이라 남은 오이가 부족하다며 격려 차원에서 기부금을 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약간의 돈을 주었다. 방문객에게 국어라는 관례를 잘 알고 있던 문호디경이 미리 마련해 준 것이었다. 나는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가 지독한 악취에 질식할 것 같아 뛰쳐나와 버렸다. 안내인은 실례를 범하면 기획자들이 매우 화를 내니 제발 실례를 하지 말아달라고 속삭이며 나를 다시 방으로 밀어넣었다. 그래서 코도 막지 못했다. 연구원에서도 고참이었던 이 방 주인은 얼굴과 수염이 온통 그을려 있었고 손님의 옷은 오물범벅이었다. 안내인의 소개를 받고 그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사람의 대변을 음식으로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구성물질을 분리해서 쓸개즙으로 밴 색을 제거하고 냄새를 날려보내고 둥둥 떠오른 분비물을 걷어내는 일이었다. 그는 매주 브리스톨 술통만한 용기에 대변을 공급받고 있었다. 어떤 기획자는 얼음을 태워서 화약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쓴 불의 성질에 대한 논문을 보여주며 출판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주 독창적인 건축가도 있었다. 그는 새로운 건축 공법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먼저 지붕을 짓고 차차 아래로 내려와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두 종류의 똑똑한 곤충들, 즉 꿀벌과 거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음을 강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기획자도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장님인 제자들을 거두어서 촉각과 후각만으로 색을 구별해 화가들이 쓸 물감을 조합하는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 내가 방문할 무렵에는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했는지 학생들의 실수가 잦았고 거의 마치지 못하는 기획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연구원에서도 상당한 존경과 격려를 받고 있었다. 쟁기와 가축, 다른 노동력 없이 돼지만으로 밭을 가는 방법을 찾았다는 다른 반 기획자의 얘기는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이를테면 4,000제곱미터의 땅에 15cm 간격을 두고 20cm 깊이로 땅을 판 다음 도토리, 대추, 밤과 같이 돼지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적당히 묻은 후 600마리 정도의 돼지들을 이곳에 몰아넣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돼지들은 먹이를 찾느라 땅을 온통 파헤쳐 놓을 것이고 돼지의 배설물 또한 좋은 거름이 되어줄 테니 파종하기 딱 알맞게 된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수확량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형편없었지만 누구도 이 발견이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리라 의심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방은 사람이 드나들 좁은 통로를 제외하면 벽이고 천장이고 온통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거미줄을 건드리지 말라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 집에나 있는 이 벌레를 두고 누에만 기르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 개탄했다. 거미는 쉬를 뽑는 것은 물론이고 천을 짤 줄도 알기 때문에 누에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미를 쓰면 비단을 염색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설명에는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였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빛깔의 파리들을 보여주면서 거미가 이것을 먹으면 거미줄에 색이 물들게 된다고 했다. 거기다 거미줄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줄 고무나 기름, 접착물질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시청 풍향계 위에 해시계를 설치해서 지구와 태양의 공전과 자전 운동이 일치되도록 조절하려는 천문학자도 있었다. 그때 내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자 안내인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 주었다. 그곳은 한 가지 도구로 서로 상반되는 시술을 해서 병을 낫게 하기로 유명한 선생이 살고 있었다. 그 도구란 상아로 만든 가느다란 주둥이가 달린 풀무였다. 먼저 주둥이를 항문에 20cm가량 집어넣어서 바람을 빼면 배는 마른 오줌통 마냥 홀쭉해진다. 만약 그래도 병에 차도가 없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바람을 가득 채운 풀무 주둥이를 입속에 넣어 몸에 바람을 집어넣는다. 다 집어넣은 후에는 주둥이를 빼서 다시 바람을 채운다. 물론 그동안 바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으로 항문을 꼭 막아둔다. 이걸 서너 번 반복하면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해로운 물질까지 끌어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나는 의사가 개에게 이 두 실험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두 번째 실험이 끝나자 개의 배가 터질 듯 부풀더니 개는 속에 있던 것을 모조리 쏟아내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 때문에 나와 안내인은 심하게 구역질을 했다.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개를 살리려 애쓰는 의사를 남겨두고 방을 떠났다. 그 밖에도 많은 연구실을 방문했지만 무엇보다 간결한 것이 제일이다. 내가 본 것을 모두 늘어놓았다가는 독자들이 따분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곳은 연구원의 한쪽뿐이었는데 다른 쪽은 사색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배당되어 있었다. 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만능 기술자라고 불리는 어떤 저명한 인물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동안 사색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만능 기술자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 2개의 연구실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50명의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 증류한 질산칼륨으로 공기를 응결시켜 건조한 고체로 만드는 연구. 대리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베개와 바늘꽂이를 만드는 연구. 또 살아있는 말의 발굽을 돌로 바꾸어 다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연구 등이었다. 그리고 만능 기술자 선생은 거대한 2가지 계획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겨를 재배하는 것이었다. 그는 왕겨에도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몇 차례 실험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2번째는 어린 양의 몸에 고무와 광물 그리고 식물 혼합물을 발라서 털이 자라지 않도록 만드는 것으로 언젠가 온 나라에 털없는 양을 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길을 건너서 반대쪽 연구원으로 갔다. 앞서 말했듯 이곳에는 사색적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처음에 만난 교수는 매우 커다란 연구실에서 40명의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 인사를 마친 내가 방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가 말했다. 사색적 지식을 촉진시켜야 할 학자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훌륭한 생각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요. 과학과 학문을 통달하려면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안한 방법이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값싼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천재나 연구원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도 철학, 시, 정치학, 법률학, 수학, 신학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학생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틀로 나를 데려갔다. 방 한가운데에 놓인 틀은 한 면의 길이만 6m나 되었다. 표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주사위 크기의 나무 토막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모두 가느다란 철사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무 토막의 모든 면에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종이에는 이 나라 언어의 단어, 문법, 시제, 어미 변화들이 무질서하게 적혀 있었다. 교수는 기계를 작동시킬 테니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틀 주위에 달린 40개의 손잡이를 학생 한 사람이 하나씩 잡고 돌렸다. 그러자 단어의 배열이 완전히 바뀌었다. 교수는 36명의 학생들에게 틀에 나타난 단어들을 한 줄씩 조용히 읽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문장이 되는 단어들이 나오면 서기를 맡은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게 받아쓰게끔 했다. 이런 작업이 서너 차례 반복되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단어가 적힌 나무 조각이 요리조리 움직이거나 뒤집히도록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하루에 6시간씩 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교수는 지금까지 모은 문장 조각이 담긴 스크랩북들을 보여주면서 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을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만약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라가도에 이 기계를 500대 정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 각각의 관리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더욱 충실해지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이 장치의 발명에만 몰두해 왔으며 여러 책을 분석해 조사, 명사, 동사를 비롯한 모든 품사의 전체적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모든 어휘를 이 틀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이 장치의 발명에만 몰두해 왔으며 여러 책을 분석해 조사, 명사, 동사를 비롯한 모든 품사의 전체적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모든 어휘를 이 틀에 집어넣었다고 했다. 나는 저명한 교수께서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설명해 준 것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언젠가 귀국하면 이토록 훌륭한 기계를 혼자 발명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으니 기계의 외형을 스케치해도 되겠느냐고 부탁하여 그린 것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다. 우리 유럽에서는 누가 발명한 것인지 가려내기 어렵도록 남의 발명을 가로채는 습관이 있지만 철저하게 주의해서 당신의 독점적인 명예를 누구도 가로채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국문학자들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세 교수가 언어 개선책을 놓고 논의하고 있었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은 모두 명사니까 다음절어를 다음절어로 바꾸고 동사와 분사를 생략해 대화문을 단축시키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 안건은 언어를 폐지시키는 것이 간편함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말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허파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 언어란 말하자면 사물의 이름이므로 말하려는 용건을 뜻하는 물건을 갖고 다니면 된다는 것이다. 여인네들과 저속하고 무지한 이들이 똘똘 뭉쳐 조상들처럼 혓바닥으로 말할 자유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나서지만 않았더라면 이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과학의 철천지 원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학식이 깊고 현명한 이들은 새로운 방식에 따라 생활하였으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용건이 많거나 다양할 경우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이 방법을 고집하는 두 학자가 마치 유럽 행상인들처럼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내려놓은 보따리 물건을 꺼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짐을 챙겨 서로 보따리를 짊어지는 것을 도와주고 헤어졌다. 짧은 대화라면 물건을 호주머니나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면 충분했고 집에서는 이 대화법을 위해 모아둔 물건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더더욱 곤란할 일이 없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문명국가에 통용되는 공용어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물건이나 생활용품들은 대강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쉽사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상대 국가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대사들도 손쉽게 외국의 군왕이나 대신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학 교실로 가보았다. 그곳에서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먼저 뇌수 용액으로 만든 잉크로 과자의 표면에 명제와 증명을 쓰면 학생들은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운다. 그리고 3일 동안 빵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과자가 소화되면서 용액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명제와 증명 공식도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용액의 용량과 조제법의 착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 탓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부 방식이 너무 메스껍다 보니 용액이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빠져나와 토해버리는 데다 규정대로 금식을 하는 학생도 아직 없다고 한다. 제6장 지은이의 연구원 설명이 계속된다. 그는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고
연구원 교수들이 그것을 수용했다. 정치를 다루는 연구원에서 미치광이 교수들에게 시달린 생각만 하면 나는 늘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 가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왕이 지혜와 능력, 덕망에 따라 신하를 선출하고 대신들이 늘 공익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능력 있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걸맞은 보상을 내리며 군왕의 참된 이익은 백성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쓸 수 있을까 하는 허무맹랑한 공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고 미친 소리라도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반드시 있다는 옛말에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연구원의 모두가 다 공상가였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정치의 본질, 체계를 구석구석까지 이해하고 있는 명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공 지식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여 위정자를 부도덕하게, 시민을 방종하게 만든 정치 행정의 병폐와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다. 만일 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말하듯 우리의 몸과 정치 체계 사이에 정확하고 보편적인 유사성이 있다면 인체와 정치 체계의 건강유지법과 치료법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아는 것처럼 상원이나 추미론에서는 자주 과잉증의 다혈질, 그 밖에 많은 증상 때문에 두통, 심장병, 격렬한 경련, 오른손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양손 신경 및 근육 수축, 그 밖에 우울증, 장의 팽창, 현기증, 정신착란, 악취나는 고름으로 가득한 연주창, 종양, 시큼한 개거품이 나는 트림, 개같은 식욕, 소화불량과 그 밖에 말할 필요도 없는 수많은 질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사는 의회가 열리는 처음 3일 동안은 일정한 수의 의사들을 참석시켜서 의회가 끝날 때마다 의원들의 맥박을 재자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증세와 올바른 치료법을 심사숙고하고 4일째 되는 날 약사에게 적절한 약을 준비시켜 의회에 다시 참석한다.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진통제, 변비약, 세정제, 부식제, 수렴제, 해독제, 설사약, 두통약, 황달치료약, 거담제, 보충제 등을 각각의 증상에 따라 처방하여 다음 의회까지 이 약품이 앞서 설명한 질환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에 따라 처방을 반복하거나 바꾸거나 생략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상원이 다소라도 입법권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라면 업무 처리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의견 일치를 촉진시키고 논쟁을 줄이고 늘 입을 다물고 있던 자들의 입은 열게 하고 늘 입이 열려있던 자들의 입은 닫게 할 것이며 젊은이들의 혈기를 진정시키고 늙은이들의 온고집을 꺾어주며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고 버릇없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국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기억력이 미약하고 무엇이든 쉽게 잊어버린다는 불평에 대해 의사는 이렇게 제안했다. 대신들을 만나면 용건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나올 때 코를 비틀어 버린다든지 배를 힘껏 걷어찬다든지 티눈을 밟아준다든지 양쪽 귀를 3번 잡아당긴다든지 바늘로 엉덩이를 찔러준다든지 멍이 들 정도로 팔을 꼬집어서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 처리될 때까지 만날 때마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정회의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변론한 상원들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쪽에 투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만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는 정당 간의 알력으로 격렬해진 당파 싸움을 조정할 수 있는 무척이나 놀라운 방법도 제안했다. 먼저 각 정당에서 100명의 지도자를 뽑아 머리 크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짝을 지어 놓는다.
그런 다음 솜씨 좋은 두 외과의를 불러서 톱으로 후두부를 잘라내 뇌가 딱 반으로 나누어지게 한다. 이렇게 잘라낸 후두부를 반대편 정당 사람의 머리에 붙인다. 정교함을 요구하는 작업이지만 실수 없이 수술을 끝마친다면 확실히 치료될 것이라고 의사는 확신했다. 그가 말하기를 절반씩 나눠 가진 뇌가 머릿속에서 논쟁을 벌이도록 내버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건전한 사고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세상을 다스리고 감독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머릿속에 올바른 사고의 항상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 지도자들 사이의 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학문에서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나는 국민을 괴롭히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논쟁을 벌이는 두 명의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 교수는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세금을 붙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율은 이웃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공정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한 교수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율은 뛰어난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권은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높은 세금을 내야 하며 세율은 사랑받은 횟수와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는 자신이 증인이 될 수도 있다. 영특함, 용기, 교양과 같은 성품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백한 성품의 양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 그러나 명예, 정의, 지혜, 학식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품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들도 미모나 옷맵시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남자들처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절개, 정조, 기품, 성격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그 엄청난 세금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상원 의원이 언제나 왕실을 지지하게끔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상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왕실을 지지하는 사람만 지원자를 받아서 제비 뽑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당첨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회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운의 여신 탓으로 돌릴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운의 여신의 어깨는 대신의 어깨보다 훨씬 넓고 튼튼한 것이다. 다른 교수는 정부에 대한 반란 음모를 사전에 발견하는 방법이 담긴 큰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 권고하는 바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먹는 음식을 조사하고 언제 식사를 하며 어느 방향으로 침대에 눕고 어느 손으로 뒤를 닦는지 확인한 다음 대변을 엄밀하게 조사하여 색과 냄새, 맛, 그리고 소화가 잘 되었는지 검사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계획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변기에 앉으면 진지해지고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수가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발견했다고 한다. 변기에 앉아 어떻게 하면 국왕을 암살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대변은 녹색이 되었고 단순히 내란을 일으켜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 생각을 했더니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실로 예리한 논문이어서 정치가들이 본다면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은이에게 과감히 몇 가지를 더 첨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보통 작가들이나 기획자들과는 달리 그는 매우 흔쾌히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기서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 음모와 모반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관리들은 그걸 이용하고자 먼저 폭로자, 목격자, 밀고자, 고발자, 기소인, 증인, 서약인과 자신들을 따르는 앞잡이를 키울 겁니다. 그런 다음 일을 잘 진행시켜줄 뛰어난 수완과 밑으로 보내지요. 이렇게 힘만 있다면 누구든 훌륭한 정치가 행세를 할 명성을 쌓을 수 있고 정신나간 정치판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대중의 불만을 억누르거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며 과징금으로 입속을 채울 수도 있고 자기 사정에 맞춰 국채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울 사람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를 감금하고 주고받은 편지와 문서를 모조리 압수하여 단어, 음절, 글자에서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데 도 같은 전문 기술자들에게 넘기면 그들은 그 뜻을 해독해 어떤 의미든 마음대로 붙여줍니다. 원문의 취지나 본뜻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뚜껑 달린 병기는 추밀언을, 절름발이 개는 침략자를, 전염병은 상비군을, 대머리 독수리는 대신을, 중풍은 고위 성직자를, 요강은 귀족위원회를, 빗자루는 혁명을, 쥐덫은 관직을, 깊은 구덩이는 재무부를, 시궁창은 궁궐을, 방울 달린 모자는 총에 받는 신하를, 부러진 갈대는 법원을, 빈 술통은 장군을, 고름이 나오는 종기는 정치 행태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뜻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글자 맞추기라고 부르는 것들이지요. 각 단어의 머리 글자를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무척이나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는 음모, 비는 기병대, 그리고 L은 함대와 같은 방식이지요. 아니면 수상해 보이는 문장의 알파벳 순서를 바꿔 불만에 찬 정당의 음모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우리 형 톰이 치질에 걸렸어 라는 문장에서도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항전해라, 음모가 발각되었다, 여행이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자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교수들은 이러한 나의 의견에 매우 고마워했고 그들의 논문에 꼭 내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걸리버 여행기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소인국과 거인국을 차례로 여행하던 걸리버의 환상적인 모험과 그 모습들이 그려진 책 속 사파들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건 아동문학 버전의 걸리버 여행기였더라고요. 원래 버전은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가 야만족 같은 인간을 화나게 하려고 썼다고 할 정도로 당시 영국의 정치,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풍자소설이라고 하네요. 소설은 1부 소인국인 릴리퍼트 기행을 시작으로 2부 거인국인 브롭딩넥 기행, 3부 하늘을 나는 섬 기행, 4부 말들의 나라 기행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3부 하늘을 나는 섬 기행, 라퓨타 섬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3부 날아다니는 섬은 비실제적인 과학과 그 이론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날아다니는 섬인 라퓨타 사람들은 주변 실생활에는 관심이 없죠. 하늘만 바라보고 비상식적인 연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배설물을 다시 음식으로 만드는 일, 털 없는 양을 기르는 일,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하는 일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연구에 몰몰하는데요. 모두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연구들로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라고 하는데 글쎄요, 왠지 반복되는 일상과 조금은 따스해진 날씨 때문인지
저는 그저 걸리버의 일탈과 모험이 부럽기만 하네요. 물론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을 전제로 한 일탈이지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